도널드 트럼프의 선대본부는 트럼프가 오늘 아침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처음 올린 지 1시간 만에 삭제했다는 보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맨해튼 형사재판 담당 판사의 함구령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가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 돈 재판에서 자신의 홍보 담당자가 전 대통령이 2015년 대선 출마를 발표한 후 그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팔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달 말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자신과 토론할 것을 촉구하며 이 행사를 두 사람이 맞붙을 수 있는 완벽한 중립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타겟, US뱅, 베스트바이 등 대기업이 DEI 컨설팅 회사와 협력해 인종을 기준으로 백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종 기반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데일리 와이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에 있는 팔레스타인 쪽 국경 검문소를 장악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검문소를 장악함으로써 라파에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마스의 테러를 막는 동시에 라파 시가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만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의 라파 지상전 돌입이 본격화할 경우 휴전 협상에 미칠 여파도 주목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5번째 임기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의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홀 단상 위에 놓여진 헌법사본에 오른손을 올리고 취임을 선서했습니다. 취임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이후 서방과 대립하는 상황을 짚으며 러시아는 서방과 대화를 피하지 않는다며 선택은 그들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러시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더 강해질 것이라며 단결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플러트라고 불리는 새로운 그룹의 코로나 변종들이 미국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플러트 변종인 KP2와 KP1.1부는 전염성이 매우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27회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밀컨 연구소 회장인 마이클 밀컨과 대담하며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인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AI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집값이나 주택 임대료가 앞으로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2월 실시한 소비자 기대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1년 후 주택가격이 5.1%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하나큐셀이 북미 최대 태양광 종합 생산단지 솔라허브의 한 축인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모듈 생산 라인 건설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마친 카터스빌 공장은 연간 3.3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모듈 제조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로써 미국 내 하나큐셀 모듈 생산 능력은 연간 8.4기가와트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이는 미국에서 약 130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미싱 화장품 대박 세일! 후 전품목 20% 대박 세일! 환유 보액 세트, 청기단 왕우 세트, 청기단 앰플 세트, 공진양 인양 세트, 공진양 설 미백 세트, 공진양 수연 세트, 공진양 군 자양 세트, 진유향 세트, 화율 밸런서, 화열 에센스, 화율 로션, 화현 크림, 화율 크림, 인양 크림, 인양 밸런서, 인양 에센스, 인양 로션. 인양 아이 크림. 가까운 미씨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화요일 NMP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대본부는 트럼프가 오늘 아침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처음 올린 지 1시간 만에 삭제했다는, 어떤 보도에는 30분 만에 삭제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이 맨하튼 형사재판 담당 판사의 함구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힐이 보도를 했는데요. 이 게시물에서 트럼프가 자신의 법률팀이 형사재판에서 다음 증인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불평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선대본부 대변인인 캐롤라인 리빗은 뉴스맥스에 보낸 성명에서요. 맨하튼 검사 기소에서 이해 충돌이 있는 후안 머천 판사가 내린 함구령은 위헌적이고 비미국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파적 요원의 부당한 명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투가 보면은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말투죠. 내용은 단순합니다만은. 또 대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45대 대통령이자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행사한 유력 후보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위협하는 삐뚤어진 조 바이든과 그의 동지들의 전형적인 제3세계 권위주의 전술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선거 캠프 입장에서는 함구령 자체가 못마땅한 그런 상황인데 이것 가지고 10번이나 법정 모독으로 기소를 하고 벌금을 내리고 이제는 벌금도 모자라서 머천 판사 같은 경우는 어제 그런 얘기했죠.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참았지만 어쩔 수 없으면 이렇게 법정을 모독하고 이 시스템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도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재판이 끝난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헌법은 감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판사의 징역형 경고에 대해서 한마디로 웃기고 있네 라고서는 딱 잘라 이야기한 것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법정에서 나오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 판사는 나에게 함구령을 내렸고 만약 당신이 그걸 어긴다면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아니야. 우리 헌법은 감옥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한다. 나는 언제든지 그 희생을 할 것이다. 데일리 와이어는요. 트럼프가 함구령을 어기고 감옥에 갈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날 감옥에 보내려면 보내라 이거죠. 나는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왜? 헌법이 나의 자유 발언권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삭제된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서 트럼프는 오늘 증인이 누구인지 방금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게 이제 더 힐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왜 올렸다가 지웠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삭제된 그 게시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변호사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어떤 판사도 이렇게 편파적이고 당파적인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한 적이 없다. 이 내용 자체만 놓고 이야기하면 함구령을 어겼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머천 판사가 내려놓은 함구령 내용을 보면은요, 다른 증인이라든가 법원 직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지 마라라고는 했으나 판사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란 얘기는 없습니다. 함구령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판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트럼프 자유입니다. 아직까지는. NBC 뉴스는 이런 보도를 했는데요.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데니얼스가 오늘 뉴욕 재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이 소식을 듣고 트루스 소셜에다가 트럼프가 머천을 비판한 글을 올린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힐은 트럼프가 그는 삐뚤어지고 이해 충돌이 심해서 심지어 내 수정헌법 1조 권리까지 빼앗고 있다. 이제 그는 나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협박하고 있지만 이는 거의 모든 법률학자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왜 가짜 뉴스 미디어는 그의 이해 충돌을 보도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머천 판사의 딸이 속해 있었던 회사가 있죠. 그 회사는 이 선거와 관련해서 민주당 쪽의 선거 대책 운동 이런 것들을 맡아주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쪽의 일을 도맡아서 거기에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딸이다. 그 회사의 CEO였습니다. 딸이. 그리고 머천 판사도 원래 뉴욕 주 법에 따르면은 법원 규정에 따르면은 판사는 특정 정당이라든가 후보자한테
도네이션을 할 수 없게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한테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민주당에도 했습니다. 물론 액수가 상당히 적기는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머천 판사가 지지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상대인 트럼프를 기소하는 재판을 머천이 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지하는 대통령의 정적을 지금 본인이 재판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사실은 이 재판 기피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거절했었죠. 이렇게 이해 충돌이 심각한 판사가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입을 싹 닫고 있다. 이런 얘기는 왜냐하면 독자들한테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기 있는 이야기는 과거에 포르노 배우였던 스토미 데니얼스가 트럼프하고 이렇고 저렇고 그런 사이였다라는 걸 증언 안 된다. 이런 게 인기가 있는 컨텐츠인 거죠. 잠재적 증인 명단이 있다고는 하지만 트럼프의 법무팀은 누가 증인석에 서게 될지 바로 그 직전까지 알 수 없다. 그것이 뉴스맥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원래는 상대방하고 합의해서 증인들 명단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그리고 이 검찰 측이든 변호인 측이든 증인을 세우게 되면 사전에 미리 이런 증인이 나올 것이다라고 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지금 맨하튼 지방검사 엘빈 브레이그 쪽에서는요. 트럼프가 게시물을 자꾸 올려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욕하고 증인을 나올 사람들을 갖다 미리 겁을 주고 뭐 이러기 때문에 증인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변호사인 토드 블랑쉬는 어제 오후 법정에서 우리는 아직 다음 증인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조슈아 스타인글라스 검사는 판사에게 우리가 어떻게든 변호를 방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아주 양심 고백도 했습니다. 스타인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검찰 측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가 하는 이야기 보십시오. 변호인들이 변호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 결국은 이 재판이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제대로 된 결과가 아닐 것이다라고 항변할 수밖에 없고 항소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이미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변호를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증인 막 갖다 대고 그냥 막 몰아붙였으니까 이거 불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항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빌미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아주 불미스러운 재판을 그럼 왜 진행을 하느냐? 발 묶어두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뉴욕에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적어도 일주일에 4일 내지 5일은 뉴욕 법정에 하루 종일 나와 있게 발을 묶어두기 위해서 이러한 그 사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을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상황.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오늘 언론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소식이 바로 이것이죠. 성인 영화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 바로 이 여성인데요. 오늘 찍힌 사진입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막음 돈 재판에서 자신의 홍보 담당자가 전 대통령이 2015년 대선 출마를 발표한 다음에 그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팔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물론 언론들이 관심 가지는 증언 내용은 둘이 정말 성관계를 했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더 많이 가졌겠으나 하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저희는 이제 진실 쪽에 가까운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하는 것이니까 CNN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녀는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2015년, 2016년 요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녀는 또한 트럼프가 자신의 쇼 어프렌티스에 그녀를 출연시킬 수 없다라고 말한 뒤부터 그와 통화를 끊었다라는 증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프렌티스에 출연하기 위해서 트럼프한테 접근했던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트럼프하고 만남을 끊었다라는 이야기죠.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2016년 공화당 대선 캠페인 막바지에 당시 변호사이자 개인 해결사 역할을 했던 마이클 코헨이 2006년 7월 트럼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데니얼스, 스토미 데니얼스는 예명이고요.
본명은 스테파니 클리포드인데 어쨌든 이 데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지불하고 이제 침묵해라, 말하지 마라 라고 증언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번 형사 재판은 트럼프가 코엔에게 데니얼스에게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업 기록을 위조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둘이 성관계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사실은 재판의 초점이 아니었고요. 재판의 초점은 그 13만 불이라는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13만 불이라는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서류 조작이 있었는가 뭐 이런 거, 이게 사업 기록 위조가 있었는가, 이것이 지금 관건입니다. 이것이 관건인데 지금 얘기는 지금 다른 쪽의 사람들의 호감도는 쏠려 있다. 트럼프는 데니얼스와의 성관계를 부인했습니다. 성관계 하지 않았다고. 데니얼스가 이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가족들이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추문에 얽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부간에 금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자녀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가정 자체가 깨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녀는 트럼프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녀가 가로막혔다. 그러니까 애프렌티즈라는 쇼에 출연할 수 없게 됐다라고 알려줬고 그녀가 쇼에 출연할 수 없게 된 것을 이제 알려준 이후로 데니얼스는 트럼프와의 만남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근데 트럼프와의 만났을 때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뭐냐면 데니얼스는 이런 말을 하는데요. 확실히 힘의 불균형이 있었다. 트럼프는 체격도 크고 덩치가 더 크고 길을 막고 서 있었고 언어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나는 데니얼스는 위협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위압이 있었던가, 성관계를 갖게 되는 과정 중에 트럼프가 남성으로서 어떤 위압이 있었는가, 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협은 없었다라고 증언이 나왔고요. 그리고 데니얼스는 내가 그걸 멈추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성관계 갖는 것을 멈추지 못한 게 부끄러워서 우리가 실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얘기해 준 사람은 a few people, 그러니까 아주 조금 적은 사람들, 거의 말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적은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했었다. 그리고 저희가 기억하기로는요, 지난 2016년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데니얼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트럼프하고 성관계 가진 적 없다. 보통 사인까지 했습니다. 그 진술서에다가. 그랬는데 지금 말이 바뀐 겁니다. 데니얼스는 트럼프가 그녀에게 당신은 내 딸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트럼프한테는 이반카 트럼프라는 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했답니다. 트럼프가. 그녀는 똑똑하고, 그러니까 딸 얘기하는 거죠. 똑똑하고 금발이고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과소평가한다. 그러면서 너를 보면 내 딸 생각이 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NBC 뉴스는 그게 이반카 트럼프로 언급한 거다라고 아예 대놓고 보도를 했고요. 데니얼스의 증언은 검찰이 포르노 영화 업계에 발을 들인 계기를 묻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당신은 왜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까? 이거부터 이제 묻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인데 왜 그 얘기부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한테 돈을 주는 그 조건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요. 지금 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주는 과정에서 그것이 어떤 문서 조작이 있었는가, 서류 조작이 있었는가, 뭘 숨기려고 한 것이 있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이 스토미 데니얼스가 법원에 나올 이유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번 재판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이렇게 선정적인 증인을 내놓은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CNN에 따르면은요, 그녀는 23살에 이 포르노 업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트럼프는 오늘 아침에요, 데니얼스가 증언하기 전에 증인이 누구인지 최근에 통보받았다면서 통보가 너무 늦게 이루어져서 변호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을 트루소셜에 올렸다가 한 30분 만에 다시 그 글을 삭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편 후안 머천 판사는요, 트럼프 측 변호사인 토드 블랑쉬가 데니얼스의 증언이 법원이 설정해 놓은 가드레일을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심리 무효 선언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렇게 재판이 벌어지기 전에 변호사들하고 검사들하고 서로 간에 판사랑 같이 앉아가지고
증인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재판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엉뚱한 데로 돌려서 다른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부작용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재판을 할 때부터 그 재판의 목적에 맞추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자, 뭐 여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굳이 나오지 않게 하자라는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들을 만들게 됩니다. 요번에도 그런 작업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미 가드레일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선들을 그어 놓았는데, 그런데 검찰이 그 선을 넘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스토미 데니얼스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이상한 질문들 하면서. 그래서 스토미 데니얼스는 실제로 그 미리 설정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넘는 지나친 발언들을 했다. 뭐 일부 언론들의 표현에 따르면은 선정적인 그런 발언들이 나왔다. 실제로요, 머천 판사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임계치의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임계치라는 거는 넘어서서는 안 될 선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만한 몇 가지 사항이 있었다는 데에 미스터 블랑시한테 동의한다, 이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불만에 대해서 난 동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삐뚤어진 판사도.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긴 하지만 재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재판 무효 소송을 하게 되면, 증언 무효 소송을 하게 되면은요, 그 증인이 얘기했던 증언에 대해서 다 싹 지워버리고 다시 하려면 다시 하든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했겠죠. 그리고 이제 기록을 없애버리기를 원했던 거였는데, 그 증언에 대한 기록을 없애버리길 변호인 측은 원했던 거였는데, 판사들은 일정 선을 넘어섰다라는 건 인정을 하면서도 그냥 계속하겠다, 이거 재판 증언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다. 그러니까 역시 삐뚤어져 있는 판사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블랑시 변호사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증인이 오늘 증언한 많은 부분이 2016년에 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다. 하여튼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재판은 재판 진행되어 가는 과정 자체에서 이미 이건 잘못된 재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항소할 수밖에 없고 재판 자체가 잘못된 재판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치달아가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 사회를 위해 투표해 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 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RFK 주니어는요, 오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달 말에 있는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자신과 토론하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행사를 두 사람이 맞붙을 수 있는 완벽한 중립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케네디가 오늘 X에 올린 글에 보면은요, 제안을 하고 싶다. 상당히 긴 글을 올렸는데요. 5월 24일, 25일에 열리는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우리 둘 다 연설을 그 자리에서 하게 되어져 있는데, 이왕 그 자리에 오는 김에 같이 그 자리에서 토론하자, 이런 겁니다. 흔들리는 지지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기록을 방어할 수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한 완벽한 중립 영역이다, 중립지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건 케네디 주장입니다만은, 케네디가 의미 있는 여론조사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을 얻어내면, 상당히 신경 쓰일 만한 그런 지지율을 얻는다고 하면 토론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케네디 쪽에서는 트럼프가 예전에 했던 말이 있으니 하자는 겁니다. 왜냐? 자기네들이 조급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체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자체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1대1 대결, 트럼프 대 RFK 주니어, 그 다음에 조 바이든 대 RFK 주니어, 이렇게 1대1 대결을 해보았더니, 트럼프하고 이 RFK 거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바이든 이겼다는 겁니다. 바이든과 자기하고 했을 때는 이겼다. 트럼프도 바이든과 했을 때는 이기는 거로 나온다. 예. 그러면서 자기가 1대1로 바이든 대 RFK 주니어 하면 RFK 주니어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있으니 그러니 트럼프한테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거기다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박빙의 승부에서 당신을 아주 손톱만큼 차이로 이겼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급이에서 여론조사 해봤더니 트럼프 대 RFK 주니어 1대1 여론조사에서 RFK 주니어가 손톱만큼 차이로 이겼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케네디는 3자 대결 구도에서도 본인이 강세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언론사들이 주관하는 여론조사 결과하고는 조금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새로운 여론조사, 그러니까 CNN과 퀴니피악에서 이야기한 여론조사에 보면은 본인이 15%의 지지율을 넘어섰다. 제3자가 이렇게 두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얻는 경우는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주장할 수 있겠죠. 또 다른 여론조사 액티브보트라는 데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젊은 유권자들로만 놓고 이야기했을 때 26%가 본인을 지지한다. 더군다나 무소속 유권자 7천만의 무소속 유권자들 중에서는 나와 당신이 동률을 이뤘다. 그러니까 무소속 유권자들 중에서 3자 구도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트럼프 대 RFK 주니어가 같은 비율로 나온다. 이 뉴스맥스는요, 트럼프 선대본부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 초대에 응할 것이냐? 라고 물어봤는데 트럼프 선거 캠프에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뉴스맥스에서는요, 케네디 선대본부에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트럼프한테 초대한 것처럼 바이든도 초대할 거냐? 라고 질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케네디 측 선거 캠프에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케네디의 러닝메이트인 니콜 셔너헌은 유타, 미시간, 캘리포니아 등 3개 주에서 공식적으로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고요. 그 외에 뉴햄프셔, 네바다, 하와이, 노스캐롤라이나, 아이다호,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등 7개 주에서 투표용지에 올릴 수 있을 만큼의 서명을 모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RFK 주니어와 니콜 셔너헌 두 명의 메이트가 끝까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확실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금 아주 치달아가고 있는. 근데 뭐 상상의 나래를 제가 조금 펼쳐보자면은 만에 하나 여차한 일이 벌어져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한다거나 아니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돼가지고 대통령 출마를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RFK 주니어가 상당히 큰 인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직 선거까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은 어디에도 없죠. 사실은 긴장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캠프 측에서는 이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계속 RFK 주니어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성명들을 내놓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비난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경 쓰인다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 둘의 토론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하면 엄청난 빅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타겟, US뱅크 있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베스트 바이 이뿐만이 아니죠. 델타 항공을 비롯해가지고 굴지의 대기업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대기업들. 물론 경영진들이 지금 좌편향되어져 있는 경영진들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들이 DEI, 우리 흔히 들어본 이야기죠.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의 약자인 이 DEI 컨설팅 회사와 협력해서 인종을 기준으로 백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인종 기반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그러니까 유색인종 취업 박람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오는 10월 22일 날 개최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이 박람회의 제목은 뭡니까? People of Color Career Fair. People of Color Career Fair. 그러니까 유색인종들의 경력 축제, 뭐 경력 박람회, 뭐 취업 박람회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유색인종 취업 박람회 대놓고 이야기하고 대놓고 행사를 벌리는데 여기에 미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대거 지지한다. 그 지지하고 후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미네소타 교육부, 주 교육부,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교육청도 여기에 후원하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DEI를 대단히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아직까지 많이 있다라는 것.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DEI가 선하고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는데요. 문제는 그 단어만 놓고 이야기하면 좋죠. diversity, 다양성 얼마나 좋습니까? equality, equity. 그러니까 전체가 다 평등하다라는 개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inclusive, 그러니까 inclusion이죠. 포용성 얼마나 좋습니까? 포용하고 평등하고 다양하고 미국 사회를 대변하는 그러한 단어들인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이 될 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역차별, 인종 역차별로 적용이 되더라. 이게 문제인 겁니다.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백인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 그동안 소외받았던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도와줄게라고 이야기하는 이거야말로 역차별이죠. 여기에 소외당하는 게 백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아시안들도 소외당합니다. 왜? 아시안들도 똑똑하고 뭐 열심히 일하긴 했습니다만은 똑똑하고 재정적으로 많이 성공해가지고 그랬다. 뭐 히스패닉이라든가 흑인이라든가 이런 다른 유색인종들에 비해서 아시안 그룹은 무임승차론 얘기하는 겁니다. 별로 고생하지 않고 선조들이 별로 고생하지 않고 미국 땅에 와가지고 아메리칸들이 뭐 쉽게 이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아시안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취업 박람회는 기업이 인종을 기준으로 신입사원을 채용하도록 장려하는 DEI 컨설팅 회사 레이 맥켄지 그룹이 주최하는 것입니다. 이 레이 맥켄지 그룹이라는 컨설팅 회사는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흑인 소유의 공급업체 및 서플라이어 및 비영리 단체와 연결돼 있더라도 유색 인종이 조직에 합류하지 않고 남아있지 않다면 접근 방식에서 무언가 빠진 것이다. 유색 인종이 꼭 껴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성의 부족은 비즈니스에 치명적이다. 다양성의 부족이 비즈니스에 치명적이다. 그걸 일반화시키는 것은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언론사들이 저희는 한국말로 하는 언론사입니다. 한국말로 하는 언론사에 한국말을 못하는 직원이 있는 게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한국말 안 되는 사람은. 인종과 문제가 인종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한국말을 너무 잘하는 흑인이 있다? 써먹을 수 있죠. 써먹을 수 있죠. 그런데 한국말을 너무 못하는 한국 사람이 있다? 써먹을 수 없겠죠. 물론. 그런데 마찬가지로 기준이 다 있는데 업체마다 그건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피부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capability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스킨 컬러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버리는 겁니다. 레이 맥켄지 그룹은. 조직의 유색 인종의 관점과 시각을 반영하는 인재가 부족하면 조직을 올바른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이 레이 맥켄지 그룹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측면에서 DEI 전략을 통합하지 않는다면 뒤처지는 거다. 그 기업은. 이게 이 레이 맥켄지의 주장입니다. 이 DEI 컨설팅 회사는요, 인종에 따라서 백인을 차별하는 DEI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력이 있는 최소 2곳의 기업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 2곳의 기업이 어디냐? US뱅크하고 베스트바이입니다. 맥켄지앤컴퍼니와 제휴해서 백인 직원을 배제하고 인재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하고 인종적 형평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문성 개발 교육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이 타겟은 또한 DEI 의제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작년에는 바이너리가 아닌 아기에 관한 동화책, 바이바이 바이너리. 아니, 애기들을 동화책을 이런 책을 쓰는 미친놈들은 도대체 뭐하는 놈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바이너리를 포함해서 LGBT 아동복 라인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직면했어. 작년에 그렇게 해서 타겟 보이콧 운동이 벌어졌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종에 따른 백인과 아시안인에 대한 차별은 미국 기업에서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DEI라는 명목으로 좌파 이데올로기를 실무에 도입하고 있다고 데일리 와이어는 보도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스카, 자동차 경주하는 나스카 있죠. 다양성 인턴십이라는 걸 합니다. 인종을 이유로 백인 지원자의 채용을 금지하고 있고요. 한 변호사는 이것을 노골적인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결국 데일리 와이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취재를 해보았더니 사실이더라 밝혀진 거죠. 나스카는 데일리 와이어의 보도 이후에 인종 자격 요건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삭제합니다. 다른 두 가지 프로그램이 따로 그런 인종차별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지적당하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계속 그냥 인종차별하는 조항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다. 데일리 와이어가 그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뉴 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의 소유주로 잘 알려진 크래프트 그룹은 최근 스포츠 관리 어소시에이트 직책이 백인이 아닌 인종을 지원 자격으로 명시한 채용 공고를 냈다가 강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인종 차별 아닙니까? 차별. 헌법 정신은 차별하지 말자인데 뭐 타이틀 9 있지 않습니까? 피부색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말자라는 이야기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에서 정해놓은 원칙인데 그런데 거꾸로 차별을 하는 겁니다. 백인 차별. 또한 기술기업인 IBM과 오라클은 인종에 따라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 배제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IBM도 오라클도 백인과 아시아계한테는 기회를 안 주겠다라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평등은 기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을 하게 되면 그 기회의 평등이 깨지는 거죠. 기회를 주지 않는 거니까.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도요. 같은 직책에 대해서 백인보다 아시아계 직원에게 더 적은 임금을 지급했다. 이것도 자랑질을 했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동양인들 똑똑한데 똑똑한 동양인들인데 인건비는 적게 들어가. 백인들보다. 뭐 이런 자랑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애플은 여성 또는 백인이나 아시아인이 아닌 리더가 있는 회사에만 공개되는 기업가 교육 프로그램을 주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데일리 와이어가 확인해 봤더니 그렇더라. 이런 보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실무에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모습들 제가 보고 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의 모습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데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지금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교육이 무너진 것도 바로 세워야 이 문제점들이 바로잡힐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종교기관이 무너진 것을 바로 세우는 회개운동, 철저한 회개운동도 같이 있어야 이 나라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최소한 뉴스앤포스트 뉴스를 보시는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 각성, 그리고 이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5월 7일 화요일 NM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